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필독서이자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 나의 이름에 관하여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거는 이 저자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루이지 에런슨 이분이 올해 캘리포니아 홈케어 의사상을 받은 미국의 최고 수준의 노인의학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아놀드 골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본주의 교수상,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로서 환자를, 인간을, 특히 노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의료 행위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 책에서 이제 면면이 흐릅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좀 감동도 받았고, 특히 미국 노인의학회가 수여한 올해의 현역 임상 교육자상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번에 뭐 글쓰기 편도 그렇고 또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도 이분을 통해서 배운 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생 고수는 무엇을 놓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인생 고수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많은 경험 중에서 아픈 경험, 몸이 아프거나 실패를 했거나 좌절을 했거나 마음이 무너졌거나, 그렇게 아픈 경험일 때 그 아픈 경험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아픈 경험 속에서 잘못된 교훈을 뽑아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 고수는 누구냐? 그 아픈 경험 속에서 내 삶에, 나에게 혹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훈을, 더 깊은 통찰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 저자분이 겪었던 아주 리마커블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뭐 책을 제가 읽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되다. 9살 때 의사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일이 있다. 무려 2번이나. 배에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이 그 증거다. 나는 콜로라도주에서 며칠을 단체로 숙식하면서 진행되는 캠프에 가 있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배가 살살 아파왔다. 혼자 집을 떠나서 보내는 첫 여름방학이었기에 양호 선생님은 내가 향수병에 걸린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도 나을 기미가 없자 선생님은 장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먹지도 걷지도 못하자 각각 10살, 12살, 14살이던 사촌들은 이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냐며 대성통곡을 했다. 양호 선생님은 그제야 나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내 배를 여기저기 만져본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양호 선생님을 쳐다봤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 천사 같은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난 행동파인 캠프 대장 사모님이 엽총을 맨 양호 선생님과 함께 이미 맹장이 터져버린 나를 차에 태웠다. 그해 여름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그날, 로키 산맥 구비구비를 질주해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록도 없던 나는 가는 내내 차 뒷좌석에 깔린 군청색 줄무늬 매트에 누워 있었다. 이때가 1972년이었는데 차 연식이 내 나이보다도 오래된 탓에 울퉁불퉁한 산길의 충격이 몇 배로 증폭되어 내게 전달됐다. 뱃속에 고름 덩어리가 가득한 응급 환자에게 적합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승차 조건이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차 안은 찜통 그 자체였다. 그날 바깥 기온은 39도였고 내 체온은 그보다 조금 더 높았다. 꿈이라도 꾸듯 열기에 흐늘거리는 야자나무며 수영장의 물결이며 코끼리, 개, 뱀 따위가 눈앞에서 행진을 벌였다. 이 광경을 앞자리 어른들에게 말해도 믿을 것 같지는 않았다. 양호 선생님은 수시로 다정한 말을 건네며 내 상태를 체크했다. 차 안의 긴장감은 한낮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사모님은 뒤에 아픈 아이를 눕혀 놓은 차를 몰고 좁은 험한 산길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내 나름대로 나는 그날의 많은 순간들과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에 대해 나눈 얘기들의 기억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일로 내가 꽤 특별한 9살 꼬마가 될 수 있었던 건 분명하다. 첩첩산중을 헤쳐가며 아픈 꼬마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이 왜 하필 사모님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는 누군가 아프면 그 자리에서 살을 째든 누군가에게 데려가든 결정은 항상 남자의 몫이고 여자는 옆에서 간호만 하던 시절이었는데, 차가 나뭇가지나 돌멩이 혹은 구렁이 지나느라 덜컹거릴 때마다 누가 내 배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막대기를 쑤셔넣는 느낌이었다.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끙끙거릴 기운조차 없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견딜 수 없이 덥고 죽을 것처럼 아팠다. 어른들은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나면 엄마가 옆에 와 계실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없었다. 그때는 친부모조차도 면회 시간 이외에는 아픈 자식을 만날 수 없었다. 게다가 시간 안에 콜로라도에 당도하기에 캘리포니아는 너무 멀었다. 그날 밤 나는 무섭고 아픈 가운데 임원실에서 홀로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다. 엄마가 이미 도착했고 근처 모텔에서 내 걱정에 나처럼 겁에 질려서 뜬 눈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를. 며칠 뒤 친절하게도 부축해 주겠다며 손을 내미는 양호 선생님에게 나는 깔깔 웃으며 대꾸했다. 벌써 9살인걸요. 걷는 방법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일어서서 한 발 때리는 순간 나는 앞으로 꼬꾸라졌고 그런 날을 선생님이 잽싸게 받았다. 그날과 그 다음날 선생님은 내게 걷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나는 병원에서 보냈다. 해가 저물고 의사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없는 한가한 시간에 당직 간호사 언니들이 어린이 환자 몇몇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나갔다. 그래봤자 어린이 병동 건물 현관까지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규칙 위반이었다. 여름밤의 공기는 싱그러우면서도 담요처럼 따뜻했다. 저 멀리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동안 나는 곧 사라질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온 국민이 나라의 독립만큼이나 크게 축하해주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9주 주말에 나는 고대한으로 퇴원을 했다. 덴버 공항에서 사람들은 나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가는 엄마를 다들 한 번씩 돌아봤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몸 어디가 망가진 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화장실에는 걸어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원래는 완전히 멀쩡한데 작은 사고로 잠깐 조심하는 거라고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 한편으로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따가운데 당장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보이지 않는다면 끔찍한 장애를 가진 불쌍한 아이로 평생 낙인 찍힐 것만 같았다. 가족이 있는 집에서 들어설 때 나는 동생과 익숙한 내 방을 다시 보게 되어 날아갈 듯 기뻤다. 그러나 불과 15분 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부모님이 그제서야 꺼낸 것이다. 알고 보니 벌써 며칠 전에 다 결정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아니라 집 근처 병원에 들어가려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셈이었다. 아직까지 생각나는 그의 여름의 마지막 두 기억은 모두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15년이 흘러 나 자신이 의대생이 되고 나서였지만, 우선 첫 번째 기억에서 나는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실려가는 중이었다. 녹색 수술복, 흰 가운, 종이 위생모, 의료용 마스크 등등 의료 관계자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차림을 한 사람들 한 무리가 나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내 머리 위에서는 수액 주머니가 달랑거리고 있었고 삐쭉빼쭉한 선들이 흘러가는 이름 모를 기계의 화면 한쪽 구석에서는 숫자가 깜빡였다. 우리는 수술실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곧 문이 닫혔다. 그런데 우리를 실은 거대한 금속 상자가 위로든 아래로든 출발하기도 전에 희미하게 기억하기로는 그렇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고 문이 다시 열렸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섰었는지 아닌지, 엘리베이터가 왜 멈췄는지, 무엇이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아무튼 우리는 어찌어찌 수술실이 있는 층에 와 있었다. 수술방 밖 복도의 천장이 새하얗던 건 기억한다. 그때 내 몸에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 머리맡에 수액 주머니를 통해 주입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조명이며 주변 풍경이며 모든 게 환상적으로 느껴졌다. 건강한 사람이 약물 중독자의 상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주사를 맞으면 될 것 같았다. 나 자신이 의대생이 되어 병원에서 누군가의 자살 시도를 목격하고 나서야 나는 엘리베이터 장면의 진실을 납득할 수 있었다. 1972년의 그 여름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게 코드 블루가 발령되었고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 길로 나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내 배를 열고 1차 수술 때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아 남아있던 고름을 다 걷어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 배농관까지 달았다.
두 번째 기억의 배경은 저녁 무렵의 병실이고 부모님이 등장한다. 나는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불룩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속이 계속 아팠다. 로키 산맥 산길을 달리는 차 뒷좌석에서 느낀 충격은 예고편이었다는 듯 통증은 오히려 점점 심해졌고 훌쩍이면 곧 통곡으로 변했다. 간호사들은 이약저약 실어 나르며 쉴 새 없이 내 병실을 들락날락했다. 하지만 고통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거리에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병원의 정적이 감도는 늦은 저녁쯤에 날 수술했던 의사가 나타났다. 수술복 차림도 그렇다고 정장 차림도 아니고 운동복 바지에 티셔츠만 걸친 채였다. 의사는 부모님과 내게 짧은 인사말을 건네고는 내 배를 살폈다. 그러더니 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산책 겸 천천히 걸으면서 좀 돌아다녀야 한다는 처방이 내려졌다. 나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더 크게 울어젖혔다. 엄마는 참을성 있게 날 어르고 달랬고 의사 역시 단호했다. 결국 나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은 천천히 한쪽으로 누웠다가 반대쪽으로 돌려 눕는 동작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침대 위에서 하는 엎드려 뻗쳐 자세였다. 의사는 나를 걸음마 배우는 돌쟁이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침대에서 기어 내려오게 하더니 간호사 언니의 부축을 받아 복도를 몇 바퀴 돌고 오라고 했다. 그때였다. 방귀가 터진 것은. 마치 평생 낄 방귀를 오늘 다 폭발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어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꿀잠을 잘 수 있었다.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한다. 꼬꼬마 시절 고작 한두 달 새에 벌어진 몇몇 사건이 사람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의사 가운을 입고 수학과 병동에 첫 발을 들여놓던 순간 나는 십몇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초현실적 감각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런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맹기가 도는 병동 복도, 낯선 어른들, 각종 약품의 알싸한 냄새, 축 처진 몸뚱이들, 쉬지 않고 픽픽대며 신경을 건드리는 기계음과 쉬는 소리도, 속삭이는 목소리들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통증도, 기약 없이 영원할 것만 같던 임원실에서의 외로운 밤들도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 같았다. 그의 여름의 투병 생활 덕분에 나는 중요한 교훈을 여럿 얻었다. 의사로서 환자 돌봄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1등만 떠받드는 작금의 사회에서 환자 혹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어린 나이에 고민하기 시작했으니까. 없앨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약자로 산다는 것, 친절의 이면에 숨은 잔인함, 부모의 내리사랑, 문제와 해결책이 찰떡궁합으로 만났을 때 의학이 어떤 마법을 발휘하는지도 깨달았다. 특히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람이 달라진다. 저자는 생사를 가르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읽어드렸다시피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저자분이 너무 글을 잘 쓰시죠? 의사인데 논피션이 소설처럼 잘 읽힙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아프면 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프면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게 몸이 아프든 우리가 실패를 했던 좌절을 했던 간에. 근데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쪽으로 될지 안 좋은 쪽으로 될지 아니면 얕은 수준일지 깊은 수준일지 무의미하게 끝날지 아니면 나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분이 9살 때부터 장애인을 살아가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을 읽어 들었을 때 이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의대생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을 때에는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에 대한 완벽한 진실을 완벽한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 지식의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맥락이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의사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기억들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에서 얻는 통찰이 다른 이유는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특히 경험과 지적 역량이 다른 거죠. 내가 풍부한 경험이 많을수록 또 풍부한 지식이 있을수록
특히 그 상황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은 시간으로 풍부한 경험을, 특히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독서죠. 그래서 좋은 책을 다방면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특정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좋은 또 훌륭한 교훈, 통찰을 얻기 위한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뼈독자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특별히 원치 않지만 아픈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준비가 잘 되어져서 그 아픈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그런 인생 고수의 역량을 독서를 통해서,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같이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